우리의 자아가 외부 세계와 맺는 관계를 정확히 밝혀내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 가운데 어떤 것이 세계에 속하고 어떤 것이 우리 자신에게 속하는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초 심리학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지각장치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인식의 기본 단위는 감각이다. 감각이란 의식의 상태에 일어나는 기본적인 변화로 이는 우리 의식에 대해 외부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에 의해서 혹은 외부 세계에 대해 우리 의식에서 일어난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육체는 여기서 외부 세계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것은 물리학과 심리물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과학들의 체계가 옳은지 그른지의 문제를 따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감각을 의식 상태의 기본적인 변동, 즉 변동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감각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이 마치 외부 세계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의 반영인 것처럼 여긴다. 경험된 감각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일정한 흔적을 남긴다. 이 감각의 기억들이 축적됨에 따라 의식 속에서 그것들은 유사성에 따라 서로 융합되기 시작하고 연상되고 결합되며 대립되기도 한다. 보통 서로 가까운 연관 속에서 경험된 감각들은 기억 속에서도 같은 연관성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점차 감각의 기억으로부터 표상이 형성된다. 표상이란 말하자면 감각 기억들의 집단적인 형태이다. 표상이 형성될 때 감각들은 두 가지 뚜렷한 방향에 따라 서로 그룹화된다. 첫 번째는 감각의 성질에 따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 노란색의 감각은 다른 노란색 감각과 신맛의 감각은 다른 신맛 감각과 결합된다. 두 번째 방향은 감각을 받은 시간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경험된 다양한 감각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하나의 표상을 형성할 경우 그 감각 집단의 기억은 하나의 공통 원인에 귀속된다. 이 공통 원인은 외부 세계로 투사되어 하나의 객체로 간주되며 해당 표상이 그 객체의 실제 속성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집단 기억이 바로 표상이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표상, 즉 이 나무의 표상은 잎의 녹색, 냄새, 그림자, 가지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등등의 감각들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모여 의식에서 외부 객체를 향해 초점을 맞추는 듯한 광선의 수렴점을 형성하며 때로는 그 객체와 잘 일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정신생활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표상의 기억에서도 감각의 기억에서와 마찬가지 일이 일어난다. 표상의 기억들 혹은 표상의 이미지들은 축적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연상되고 결합되고 대립되며 집단을 형성하게 되며 결국에는 개념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아이는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감각 집단으로 경험된 것들로부터 나무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고 이후 여러 나무들에 대한 표상의 이미지들이 모여 나무 일반에 대한 개념, 즉 특정한 나무가 아닌 나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 개념의 형성은 단어의 형성과 언어의 출현을 동반한다. 언어의 시작은 심리적 삶의 가장 낮은 단계, 즉 감각의 시기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표상의 시기에 들어서면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언어가 아니다. 심리적 삶의 하위 단계에서는 특정한 감각들이 특정한 소리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두려움, 분노, 즐거움과 같은 일반적인 인상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소리들은 위험 신호, 호출, 요청, 위협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리들로 많은 것을 전달하기는 어렵다. 아이들과 같이 표상을 표현하는 말이나 소리는 특정한 사물만을 지칭하는 경우이다. 즉, 그 특정한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서만 그 소리나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새로운 유사한 사물마다 새로운 소리나 단어가 필요하다. 만약 말하는 사람이 같은 소리나 단어로 서로 다른 사물을 지칭한다면 이는 그가 그 모든 것을 같은 사물로 인식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다른 사물들을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다. 이런 언어는 명확한 언어의 전형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이가 특정한 단어나 소리로 나무를 지칭하면서도 오직 그 나무만을 의미하고 다른 나무들을 전혀 모른다면 새로운 나무를 보았을 때 그 아이는 다른 단어로 부르거나 혹은 그 나무가 동일한 나무라고 생각할 것이다. 표상에 해당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언어는 일종의 고유명사로 구성된 언어이며 그 안에는 보통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언어에서는 명사뿐 아니라 동사, 형용사, 부사 역시 특정한 동작, 특정한 성질, 특정한 속성에만 적용 가능한 고유명사적인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 의미의 단어가 언어에 등장한다는 것은 의식 안에 개념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언어는 단어로 구성되며
각 단어는 하나의 개념을 표현한다. 개념과 단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단지 하나는 내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면이다. 또는 버크의 말처럼 단어는 사물의 대수적 기호이다. 버크는 말한다. 사고하는 인간의 뇌는 그의 정신적 활동이 미개인의 정신 활동을 압도적으로 초월함에도 불구하고 크기 면에서는 사고하지 않는 인간의 뇌를 그렇게까지 초월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허버트 스펜서의 뇌가 호주의 미개인의 뇌보다 조금 더 이랬을 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스펜서는 개념을 대체하는 기호들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하고 자신이 선택한 지적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개인은 거의 모든 지적 작업을 거대하고 복잡한 표상들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미개인의 상황은 마치 천문학자가 모든 계산을 산수만으로 수행하는 것과 같고, 반면 스펜서는 대수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천문학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큰 종이의 숫자를 써야 하며 방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후자는 작은 봉투 위에서 아주 적은 정신적 노력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언어에서는 단어들이 개념이나 이데아를 표현한다. 이데아란 더 넓은 개념들로서 동질적 표상들의 집단 기호가 아니라 이질적 표상들의 집단이나 심지어 개념들의 집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아는 복합적 혹은 추상적 개념이다. 감각기관을 통한 단순한 감각들, 색, 소리, 촉각, 후각, 미각뿐 아니라 기쁨, 불쾌함, 공포, 놀람, 호기심, 웃음, 분노 등과 같은 단순한 정서들 외에도 우리의 의식에는 복잡한 감각들과 더 고차적인 정서들, 도덕적, 심미적, 종교적, 지적 감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감정 체험의 내용은 가장 단순한 경우조차도 절대로 개념이나 이데아 속에 완전히 담길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정확히 그리고 올바르게 단어로 표현될 수 없다. 단어는 그것을 암시하거나 이끌 뿐이다. 이러한 감정 체험의 전달과 정서적 이해의 전달이 바로 예술의 목적이다. 사람들은 단어의 결합, 그 의미, 리듬, 음악성, 의미와 리듬과 음악의 결합, 소리, 색채, 선, 형상 등을 통해서 단순한 단어들로는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진화의 일반 법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만약 어떤 것이 하위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상위 형태들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감각이 표상에 비해 더 낮은 것이라면 표상은 개념에 비해 더 낮은 것이며 개념은 이데아에 비해 더 낮은 것이고 이데아가 더 높은 것이라면 이는 결국 개념이나 이데아보다 더 높은 무언가가 존재하거나 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겨나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러한 고차적인 능력을 알고 있다. 비록 그것을 지칭하는 공인되고 일반적으로 수용된 명칭은 아직 없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그 가운데 아마도 가장 적절한 말은 직관일 것이다. 예술에서 나타나는 창조적이고 미적인 직관,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대해 느끼는 도덕적 직관, 물리적 및 형이상학적 법칙에 대해 예기치 않게 통찰하는 지적 직관, 인간이 우주와의 관계 및 전체로서의 우주의식을 자각할 때 나타나는 종교적 직관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차적인 직관들은 저차적인 직관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후자의 직관은 특히 동물들,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지 않은 원시인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논리적 사고 능력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저차적 직관은 단순한 감정과 표상의 결합에서 형성된다. 반면 고차적 직관은 보다 복합적인 고등 감정들과 개념 및 관념들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 만약 표상을 표현하는 아이의 첫말이 단순한 감각을 표현하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면 우리의 언어와 일상적 말에 대해서도 그보다 더 높은 무언가가 존재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보다 높은 것을 예술 안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예술적 상징과 우화, 이미지와 같은 표현들에서 말이다. 분명히 이 더 높은 형식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며 점점 더 새로운 인상들과 더 넓은 개념과 관념의 영역을 그리고 그것들과 결합된 감정의 색조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삶의 감정적 뉘앙스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음악이다. 하지만 음악은 개념을 전혀 표현하지는 못한다. 반면 시는 감정과 개념을 동시에 표현하려는 시도를 한다. 예술 속에서 우리는 이미 미래 언어의 초기 형태를 접하고 있다. 예술은 정신의 진화에 있어 선두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 능력의 발전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는 아직 완전히 명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식의 형태들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들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외에도 새로운 형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의 정신생활에는 세 가지 기본 단위가 있다. 감각, 표상, 개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위인 고차적 직관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만약 칸트의 사상이 옳고 공간이 그 특성과 함께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지닌 속성이라면 세계의 3차원성 역시 우리 정신 구조의 현재 상태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되어야 할 것이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기될 수 있다. 감각, 표상, 개념이라는 우리의 심리적 장치와 세계의 3차원적 연장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는 3차원적이다. 어떻게 해야 세계의 3차원성이 우리의 심리 장치 구조에 의존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입증되거나 반박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심리 장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결과로 주변 세계가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공간의 속성이 우리의 의식의 속성에 의존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예컨대 만약 우리가 현재 태동기 상태에 있는 고등직관이라는 네 번째 심리적 단위를 기존의 세 단위에 추가하고 그것이 개념처럼 명확하고 정확하며 의지에 따라 작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공간의 속성수가 증가하고 공간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확인해주고 공간은 외부 세계의 속성이 아니라 감각적 인식의 형식이라는 칸트의 사상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또는 우리가 자신의 심리적 단위수를 줄이고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념을 제거하고 표상과 감각만으로 작동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 결과 주변 세계의 공간 속성수가 줄어들고 실험 대상자에게 세계가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변했으며 심지어 더 나아가 표상까지 제거했을 경우 1차원으로 인식되었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가정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칸트의 사상은 입증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칸트의 사상은 다음의 경우 실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감각만을 가진 존재에게는 세계가 1차원적으로 보이고 감각과 표상을 가진 존재에게는 세계가 2차원적으로 보이며 개념과 관념을 넘어 더 높은 인식 형태까지 가진 존재에게는 세계가 4차원적으로 보이는 경우이다. 즉 더 분명히 말하자면 공간 표상의 주관성에 대한 칸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증명될 수 있다. A. 감각만을 가진 존재에게는 우리의 온갖 형태의 다양성을 지닌 세계 전체가 하나의 선처럼 보이며 그 존재의 우주는 단 하나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존재는 지각의 속성상 1차원적 존재이다. B. 감각에 더해 표상을 가질 수 있는 존재에게는 세계가 2차원의 연장성을 지니고 있고 파란 하늘, 구름, 초록 나무, 산과 계곡 등으로 구성된 우리의 세계 전체가 하나의 평면으로 보이며 그 존재의 우주는 오직 두 개의 차원만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존재는 지각의 속성상 2차원적 존재인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칸트의 입장은 우리가 그의 정신적 기계장치의 변화에 따라 주체에게 세계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본다면 증명될 것이다. 불행히도 그런 경험은 할 수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적 기계장치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증명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험이 불가능하다면 어쩌면 관찰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세상에 우리와 관련하여 더 높은 또는 더 낮은 정신적 상태를 가진 존재가 있을까? 우리와 유사한 조건에서 정신적 수준이 더 높은 존재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신적 수준이 더 낮은 존재는 분명히 있다. 그것은 동물들이다. 우리는 동물들의 정신이 과연 우리가 필요한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정신과 인간의 정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 일반적인 대화식 심리학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보통 우리는 동물에게 이성을 전혀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심리학을 부여하고 다만 그것이 제한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고 본능이 있다고 말한다. 즉, 자각되지 않는 어떤 자동적인 기계 장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나는 단지 대중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심리학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우리는 본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물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먼저 동물의 행동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정의해야 한다. 만약 그것들이 본능적인 행동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들에서 반사적인 행동, 본능적인 행동, 의식적인 행동, 자동적인 행동을 구분한다. 반사적인 행동은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거나 타당하거나 비타당한 것과는 관계없이 발생한다. 그 시작과 법칙은 세포의 단순한 자극성에서 비롯된다. 세포의 자극성은 무엇이며 그 법칙은 무엇일까? 세포의 자극성은 외부 자극에 대해 세포가 움직임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유기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자극성이 엄격하게 정의된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포는 외부 자극에 대해 움직임으로 반응한다. 자극의 세기가 증가하면 반응의 세기도 증가하지만 정확한 비례 관계를 규명할 수는 없었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자극은 일정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시험된 모든 자극은 세포에 일정한 흔적을 남겨 새로운 자극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든다. 우리는 동일한 강도의 자극에 대해 두 번째 자극에서 세포가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세포는 그것에 대해 점점 더 강한 반응을 보이는데 일정한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강한 반응을 보인다. 그 한계에 도달하면 세포는 피로해지고 동일한 자극에 대해 점점 더 약한 반응을 보인다. 세포는 마치 자극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세포에게 일정한 환경의 일부가 되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세포는 본래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가 있을 때만 반응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극이 너무 약해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세포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우리는 이것을 약한 자극을 반복하면 세포가 그들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극성의 법칙에서 우리는 마치 기억, 피로, 습관의 능력들이 처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포는 자각하는 존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억하고 익숙해지고 피로해지는 존재라는 착각을 일으킨다. 세포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면 동물의 복잡한 삶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은 얼마나 쉬울까? 다시 행동 분석으로 돌아가자. 반사적인 행동은 유기체의 행동 중에서 전체 유기체나 그 일부가 세포처럼 행동하는 행동을 말한다. 즉, 자극성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서 관찰된다. 인간은 예상치 못한 추위나 접촉에 반응해 몸을 움츠린다. 그의 눈꺼풀은 빠르게 다가오거나 물체가 접촉할 때 깜박인다. 앉아있는 사람의 자유롭게 매달린 다리는 무릎 아래 힘줄을 자극하면 앞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식 없이 의식과는 반대로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의식은 그것들을 이미 일어난 사실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리는 무릎 아래 힘줄의 자극을 받으면 그 앞에 칼이나 불이 있어도 여전히 앞으로 움직인다. 본능적인 행동은 목적이 있지만 선택의 의식이나 목표의 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행동을 말한다. 이 행동은 감각적 느낌이 생길 때 나타나며 즉 느낌과 함께 쾌락이나 고통의 감정이 결합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이들은 웰스의 아름다운 표현대로 동물의 삶을 이끄는 쾌락, 고통의 지도에 의해 관리된다. 실제로 자아인식, 즉 인간의 지능이 나타나기 전까지 모든 동물 왕국에서 행동은 쾌락을 얻거나 유지하려는 욕망 또는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에 의해 지배된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없애는 것 외에는 다른 쾌락을 인정하지 않았고 고통이 모든 동물의 삶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생각은 지나치게 역설적이며 본질적으로 틀렸다. 쾌락과 고통은 동일한 것의 다양한 정도가 아니다. 쾌락은 단지 고통의 종결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긍정이다. 고통을 끝내는 것에서 느끼는 쾌락과 독립적인 쾌락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본능이 쾌락, 고통이라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쾌락과 고통은 전자석의 양극처럼 동물에게 양쪽으로 밀고 당기면서 동물이 일련의 복잡한 행동들을 하게 만든다. 때로는 이 행동들이 너무도 합리적이어서 의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단지 의식적일 뿐만 아니라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것처럼 거의 예지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새들의 비행,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끼들을 위한 둥지짓기, 가을의 남쪽으로, 봄의 북쪽으로 길을 찾는 것 등이 그렇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들은 사실 하나의 본능에 의해 설명된다. 즉, 그것은 쾌락 고통에 따른 복종이다. 수천 년이 하루처럼 지나간 기간 동안 모든 동물들 속에서 이 복종의 선을 따라 사는 유형이 형성되었다. 이 복종은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즉 그 결과가 필요한 목적을 향해 이끌어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종은 살아남을 수 없었고 오래전에 멸종했을 것이다. 본능은 그들의 삶을 이끄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본능이 합리적일 때만 그렇다. 본능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을 이끄는 것이 되고 그 종은 빠르게 멸종한다. 정상적인 경우 쾌락 고통은 그것이 가져오는 유익이나 해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쾌적하거나 불쾌하다. 식물적 삶의 단계에서 해당 종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동물적 삶으로 넘어가면서는 즐겁고 유익한 것으로 느껴지며 해로운 영향은 불쾌한 것으로 인식된다. 두 다른 종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종에게는 유익하고 즐거운 반면 다른 종에게는 해롭고 불쾌할 수 있다. 따라서 쾌락 고통에 대한 복종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쾌락은 유익하기 때문에 즐겁고 고통은 해롭기 때문에 불쾌하다. 본능적인 행동의 다음 단계는 의식적인 행동과 자동적인 행동이다. 의식적인 행동이란 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행동을 하는 주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행동이다. 즉, 행동을 하는 주체가 그것을 언급하고 정의하며 설명하고 원인과 목적을 말할 수 있는 행동이다. 때로는 의식적인 행동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무의식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의식적인 행동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적인 행동이란 이전에 해당 주체에게 의식적인 행동이었고 자주 반복되어 습관화되어 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행동을 말한다. 훈련된 동물들의 자동적인 행동은 사실 동물에게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훈련시킨 사람이 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이었다. 이런 행동들은 종종 완전히 의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동물은 행동 순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들이 마치 깊이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그 행동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지만 그것은 동물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이다. 자동적인 행동은 종종 본능적인 행동과 혼동되기도 한다. 사실 이들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동적인 행동은 주체가 자신의 삶 동안 만들어낸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되기 전에 오랫동안 의식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본능적인 행동은 종이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지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준비된 형태로 유전적으로 전달된다. 자동적인 행동은 주체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낸 본능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본능적인 행동은 특정 종에서 자동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당 종의 개별 개체에게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복잡한 반사의 연쇄로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행동들 간의 차이를 간략히 정리한 후 우리가 원래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동물의 정신이 인간의 정신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동물이 우리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전에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개념 없이 본능적인 지능을 갖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우리가 본능적인 지능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그것이 오직 표상과 감각만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더 낮은 단계에서는 오직 감각만을 가지고 있다. 표상으로 생각하는 의식은 본능적인 지능이어야 하며, 즉 감정에 의존하는 의식이다. 감정만이 그것이 가진 표상들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판단과 추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동물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동물은 매 순간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물론 동물의 삶에서 때때로 감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 동물의 행동은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에 처한 동물은 종종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동물의 행동은 오직 감정에 의해 이끌린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감정은 목적에 맞고 정상적인 존재라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다. 동물의 모든 표상,
기억의 이미지는 반드시 감정적인 감각이나 감정적인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 감정 없는 차가운 사고나 이미지 같은 것은 동물의 마음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활성적이고 아무런 행동도 유도할 수 없다. 따라서 동물의 모든 행동, 때로는 매우 복잡하고 합리적이며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우리는 동물이 판단, 추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는 동물에게 개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증거는 동물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이 서로의 말을 모른다 해도 함께 살게 되면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방법을 즉시 찾는다.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면 다른 사람은 그 옆에 또 다른 원을 그린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 사이에 두꺼운 돌벽이 있다 해도 그것은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3번 두드리면 다른 사람도 3번 두드린다. 이렇게 의사소통이 성립된다. 외계인과의 의사소통도 바로 이런 빛 신호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구에는 거대한 빛나는 원이나 사각형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화성이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도 비슷한 신호로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동물들과 가까이 살고 있지만 그런 의사소통 방법을 세울 수 없다. 분명히 우리와 동물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보다 더 크고 그 차이는 언어와 벽, 그리고 먼 거리들로 구분되는 인간들 사이의 차이보다도 더 깊다. 동물에게 개념이 없다는 또 다른 증거는 동물이 지뢰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동물이 지뢰의 의미와 작용을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물이 지뢰를 다룰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기관이 그런 행동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반박은 비판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동물이든 지뢰를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동물은 스스로 지뢰의 개념을 떠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뢰의 발명은 원시 인간을 동물과 확실히 구분지었으며 그것은 개념의 출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지뢰 작용에 대한 정신적 측면은 올바른 3단 논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3단 논법을 정신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지뢰의 작용을 이해할 수 없다. 개념이 없으면 3단 논법을 구축할 수 없다. 정신 영역에서 3단 논법은 물리적 영역에서 지뢰와 문자 그대로 같은 것이다. 지뢰의 작용은 인간을 동물과 뚜렷하게 구분짓는 요소로 그것은 말하기만큼이나 중요한 차이점이다. 만약 화성에서 온 어떤 과학자들이 지구를 객관적으로 연구한다고 가정하고 망원경으로 지구를 멀리서 관찰하며 그들의 언어를 듣지 않고 지구 주민들의 주관적인 세계와 접촉하지 않으며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구에 사는 존재들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을 것이다. 지뢰 작용을 아는 존재들과 지뢰 작용을 모르는 존재들로. 동물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매우 불투명하다. 코끼리부터 거미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들에 대해 이루어진 끝없는 관찰과 동물들의 지능과 기지, 도덕적 특성에 관한 끝없는 일화들이 이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 우리는 동물을 살아있는 자동기계처럼 혹은 어리석은 인간처럼 상상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의 정신 세계에 갇혀 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정신 세계를 상상할 수 없으며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진 정신 세계만이 유일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착각이다. 만약 우리가 동물의 정신 세계에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동물의 논리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논리와 사고 법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논리적 구조와 더불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의 상대성과 조건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물의 논리를 아리스토텔레스와 베이컨의 공식들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A는 A다라는 공식은 동물이 이해할 것이다. 동물은 나는 나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A는 A가 아니다 라는 공식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A가 아니다는 이미 개념이다. 동물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그것은 그것이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또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저 사람과 다르다. 우리는 이제 동물의 논리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단지 동물의 심리가 매우 독특하고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점을 확립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하다. 우리가 아는 동물들, 특히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 사이에서는 심리적인 차이가 매우 커서 그들을 완전히 다른 수준에 놓는다. 우리는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모두 동물이라는 한 범주로 묶어 놓는다. 한 마리 거위가 수박 껍질에 발을 올리고 그것을 부리로 당기고 있지만 껍질을 빼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이건 그 거위의 심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기 자신의 몸을 잘 모른다는 것, 즉 자기 몸과 다른 사물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개나 고양이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외부 물체에 대해 개와 고양이는 큰 차이를 보인다. 나는 매우 똑똑한 개를 본 적이 있다. 그 개는 잠자리에 있던 러그가 밀려서 불편해졌을 때 그것이 자기 몸 밖의 불편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러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그 개는 러그를 물어가며 그것을 이리저리 돌리고 밀고 당기며 낑낑대고 한숨을 쉬고 신음하며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계속했다. 하지만 그 개는 러그를 바로잡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고양이는 이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다. 고양이는 자기 몸을 잘 알고 있지만 외부의 물체는 그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거나 자기 편안함을 위해 외부 환경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고양이가 자기 자리가 불편하다면 그 고양이는 수백 번을 돌아가며 편안한 자세를 찾을 때까지 움직이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원숭이는 물론 쉽게 러그를 펼쳤을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네 가지 심리학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이런 예시는 수백 개를 나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모두가 하나의 동물이다. 우리는 매우 많은 것을 섞어서 함께 놓는다. 우리의 구분은 매우 잘못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